자, 여러분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수업을 했냐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 란에 대해서 수업을 했어요. 그죠? 이 두 차례에 거친 전쟁을 우리는 일컬어 양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더해서 양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차례의 전쟁은 워낙 피해도 컸고 긴 시간 동안 이어지기도 하였으며 조선에 미친 충격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사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사회는 이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성격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둘로 구분할 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구분을 할 때 이 양난이 기준이 돼요. 다시 말해서 조선 전기라고 한다면 양난 이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 조선 후기라고 한다면 양난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조선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조선 후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비변사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비변사란 무엇이냐? 16세기 초에 여진과 외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회의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진족이나 외구가 국경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물건을 약탈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아야지, 그지? 자, 따라서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재산을 약탈해가는 이런 일을 막아야 되는데 그 막아야 되는 일 천천히 해도 좋니? 아니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 빨리빨리 해야죠. 그죠? 당장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빠르게 국가가 그것을 개입해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비상한 상황, 일상적이지 않은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정부에서는 결정을 빨리빨리 내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왕한테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왕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각 정부 부처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결정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정부의 주요한 고위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할지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여진족이나 외부의 침입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빠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평상시에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비상황 상황에서 임시로 모여서 회의가 열리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게 바로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여진족과 외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회의 기구였기 때문에 원래 비변사에서 다루는 문제는 어떤 문제였다? 군사적인 문제, 군대를 어떻게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원래 비변사에서 다루는 문제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었어, 그지? 임진왜란 몇 년에 터진 사건이었나요? 1592년이었어요. 그리고 병자호란은 1636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임진왜란 때부터 병자호란이 끝날 때까지 조선은 계속해서 사실상 비상한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지? 무려 거의 40년 가까이 동안이나 비상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비상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임시회의 기구인 비변사가 해체될 일이 없는 거야. 40년 동안 비변사가 거의 계속 동안 유지가 되었던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나라가 워낙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비변사에서 계속해서 빠른 결정들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해체될 여유가 없다 보니까 비변사에서 원래는 어떤 문제만 다뤘는데 군사적인 문제만 다뤘는데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돈관리라든지 어떤 사람은 어디에 임명할 것인가 같은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업무들을 다 비변사에서 처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원래는 비상한 상황에 임시로 모이는 회의기구였어. 그런데 임진왜란 때부터 병자호란까지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계속 길게 이어지게 되면서 비변사가 계속 유지가 되었고 거기에서 고위관리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게 되는 최고의 권력기구로 자리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원래 조선의 정부기구는 왕 아래 의정부 6조를 비롯해서 여러 권력기구들로
권력이 파워가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 집단이 조선의 모든 정부 조직을 다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아가서 서로 정부 기관 동안의 기관끼리도 서로를 비판하고 견제를 함으로써 어느 한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견제의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런데 모든 권력이 비병사에 다 몰려버리고 말았어. 그러면서 정부 부처 간에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권력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특히 어느 한 권력 집단이 비변사를 장악하게 되었을 때 왕도 그들의 권력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은 비변사를 장악한 집단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게 되면서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뒤에서 세도 정치 이야기할 때 이 비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군사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조선 초기에 군사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느냐. 중앙부대는 뭐 용흥위, 응양위를 비롯해서 5위, 5개의 위자가 들어가는 군부대가 있었어. 이 5개의 위자가 들어가는 군부대에 의해서 조선의 수도인 한양과 그 주변이 지켜지는 임무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되나요? 네. 네. 조선의 중앙군, 수도와 그 주변을 지키는 5개의 부대는 위자가 들어가는 부대들이었다. 그래서 그 5개의 부대를 일컬어 5위라고 한다. 이들은 수도와 그 주변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군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 군대의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군역에 의한 의무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역이 뭔가요? 국방의 의무죠. 조선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졌어. 그렇지? 그게 바로 군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5위의 병사들의 경우에는 직업이 군인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죠? 평상시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대부분 농민 백성들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될 때 군대에 가서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의무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지방군도 마찬가지였어. 지방을 지키는 군대의 경우에도 평상시에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자기가 군대에 가야 할 의무를 질 차례가 되었을 때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의무병으로 지방군 역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연도 몇 개 외워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조선이 건국된 연도가 몇 년이었나요? 1392년이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가 1592년이었어요. 그지? 물론 그 중간에 일부 여진족이나 외부의 침략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약 2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국가 입장에서도 어차피 전쟁 터지지도 않을 거 뭐하러 농민들을 데려다가 굳이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게 만들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세금이라도 조금 더 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농민들도 마찬가지죠. 군대 가는 게 나을까? 세금 조금 더 내는 게 나을까? 세금 좀 더 내는 게 나아요. 그죠? 어차피 전쟁 터지지도 않고 군대 뭐하라고 그냥 돈 조금 더 내고 말지 뭐 라고 하게 되면서 16세기 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면 군대에 가는 것을 면제해 주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방군수포 또는 방군수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군, 군대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수포, 군포를 내면. 군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군대 군자에다가 옥간 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조선시대 때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가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사고 팔 일이 있거나 세금을 낼 일이 있을 때는 어떤 걸로 냈을까? 쌀이나 옷감같이 물건을 사고 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쓸모있는 것들을 가지고 세금을 내거나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생산물 화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에서 군대 안 오는 대신에 옷감을 내도록 한 겁니다. 이때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내는 옷감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불렀다?
군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풀어주는 대신 군포를 받는 제도가 방군 수포제인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전체적인 군인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당연히 국방력이 약화가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조선군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군사력이 약해서 일본군에게 패배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조선 정부에서도 안 되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새로운 군사 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창설된 만들어진 새로운 군대가 바로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부대였어요. 훈련도감은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삼수병이란 포수, 사수, 살수를 더해서 삼수병이라고 불렀어요. 포수는 총 쏘는 군인이고요. 사수는 활 쏘는 군인이고요. 살수는 창과 칼로 무장을 한 군인을 가지고 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조선 초기의 5위 체제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의무병으로 구성을 했더니 방군 수포제 등으로 인해서 군인이 부족하고 국방력이 약화되었어요. 그죠? 따라서 조선 정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군인이 필요하겠다? 항상 군인인 직업군인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군인을 가지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이라고 해서 상비군이라고 하고 직업이 곧 군인이라고 해서 직업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조선 전기의 의무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가 양난을 거치면서 이게 안 되겠다라고 싶었던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직업군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군대를 창설해냈으니 그게 바로 훈련도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 이후에도 조선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유현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대들을 더 추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유현 이 5개의 부대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었냐면은 오군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의무병이 중심이 된 5위 체제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양난을 거치면서 효과가 없음을 깨달았던 조선 정부가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직업군인이 중심이 된 5군영 체제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됐으려나요? 네. 이렇게 17세기 말로 가게 되면서 5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원래 국방의 의무는 양인들만 졌어. 다시 말해서 노비가 아닌 사람들만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져보다 보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양인들뿐만 아니라 노비들까지도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든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설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선 정부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양난 이후에는 원래는 양반이랑 노비의 경우에는 군역을 지지 않았었는데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신분의 계층 사람들 양반부터 노비까지가 모두 포함된 군대를 만들어서 나라를 지킬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편성된 지방군대가 무엇이었다? 소고군이라고 하는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양난을 거치면서 나라가 워낙 큰 위기에 빠지다 보니까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다 불러서 나라를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일종의 예비군. 그러니까 평상시에 유지가 되는 군대가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소집되는 군대가 바로 이 소고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조선의 지배계층이었던 양반들이 소고군에 편성이 되는 일이 많았을까? 별로 없었을까? 사실 거의 없어요. 그죠? 양반은 조선에서 특권을 누리는 지배계급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양반들은 거의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 백성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군역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고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거의 노비들로만 구성된 군대로 운영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게요. 에어컨을 비교적 일찍 틀어주셨군. 시원하니 좋네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양난 이후에 전개된
붕당 정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배웠지만은 체육대회 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죠? 체육대회 흠뻑쇼 하다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다 날아가 버렸지, 그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면 대략 이랬습니다. 고려 말 형성된 신진 사대부들은 조선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졌어요. 그 중에 승리한 급진파가 결국 조선을 세웠는데 그 급진파 사대부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어서 그 이후에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혹시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나나요? 네, 훈구라고 했어요. 그죠? 세조가 왕위에 오른 계유정난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훈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훈구의 힘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성종 때 이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 출신의 인물들을 선발해서 키웠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사림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사림이 3사의 주요 관원을 차지하면서 훈구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가하자 훈구들의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사림들이 4차례나 큰 화를 입었어. 우리는 그 4차례 사건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사화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사림들은 사화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결국에는 지방에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꾸준히 힘을 사림들이 16세기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조선의 권력을 잡게 되었어요. 그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림 내부에서 과거 명종 때 집권했던 외척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었는데 이들 사이에서 또한 이조 전락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를 어느 쪽이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원래 하나였던 세력들이 서울의 동쪽에 주로 사는 동인과 서울의 서쪽에 주로 사는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된 게 붕당 정치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네. 나도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붕당 정치라고 하면은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이 자기들끼리 편갈라 싸우기만 했던 부정적인 정치라고 인식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 각각의 붕당은 조선의 지배층이 양반 사대부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붕당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상대 붕당이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정치의 균형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게 붕당 정치의 원래 올바른 기능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원래 그런 게 붕당 정치의 올바른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동인과 서인 가운데 먼저 권력을 잡았던 쪽은 동인 쪽이었고요. 이후에 동인 쪽에서는 서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또다시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터졌던 것이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누가 왕위에 올랐냐면은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광해군을 지지하였던 북인 붕당이 광해군과 함께 조선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네. 그리고 광해군과 북인은 어떠한 외교 정책을 실시했나요? 중립 외교를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임진왜란 동안에 명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만주에서 여진족이 성장해서 후금을 세웠고 이후에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게 되자 명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명나라는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명나라를 돕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조선이 명나라를 도왔다가 누구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나요? 후금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광해군과 북인이 명을 돕지만 후금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무슨 외교? 중립 외교를 실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광해군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 북인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서인들이 이것을 북인과 광해군을 공격할 명분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오랑캐 편을 드는 배신자 같은 사람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을 인조로 바꾸었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했나요? 인조 반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인조 반정을 주도하였던 서인 붕당이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인조 반정에 일부 동참했던 남인들 역시 서인과 함께 공존하는 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었나요?
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인과 서인은 서로 다른 붕당이지만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우리의 권력의 독점과 독주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나눠져 있는 붕당이었지만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는 붕당 정치의 올바른 기능이 이때까지는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현종 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종 때 이른바 예송이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 그것은 왕실의 사람들이 상복을 입는 기간, 정확히는 효종이라는 왕이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두 붕당 집단 간에 벌어졌던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이 논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권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인과 서인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원래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함께 정치를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예속 논쟁을 거치게 되면서 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서 붕당 간의 대립과 갈등이 점차 커져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부터 계속 눈치를 주면서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서로 피식피식 웃으면서 나의 눈에 거슬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네. 여기 뒤에 앉아있는 학생도 앞에 앉았을 때 굉장히 수업 태도가 바른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왜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 아무 잘못이 없나요? 근데 그렇고 아무튼 수업 태도를 바르게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말고도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일까지 일일이 다 얘들아 좀 뻘어 하자라고 얘기할 여유가 별로 없어요. 알아서 수업 태도를 올바르게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래요. 그럼 예송이란 게 어떤 논쟁이었는지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송 논쟁은 현종대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이전에 조선 왕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병자호란 때 결국 청나라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했던 조선의 왕은 누구였나요? 인조였어요. 그리고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인조의 두 아들은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첫째 아들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인질로 잡아갔던 조선의 왕자들을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자, 이름을 봐서 알겠습니다만 인조가 죽으면 누가 왕위에 올라야 되나요? 둘째 아들. 아, 그래? 첫째 아들. 소현 세자와 복림대군이니까 누가 왕위에 올라야 돼? 세자인 소현세자 첫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소현세자의 경우에는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조선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왕이 될 계획이 없었던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효종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한편 인조의 경우에는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 맞나? 네, 자신의 정비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둘째 부인을 맞이하게 돼요.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보통 조선시대 때 결혼은 결혼 정년기 15세 전후로 했거든요. 따라서 인조가 재혼을 할 때 나이는 43살이었는데 이때 인조랑 재혼을 했던 자이대비 또는 조대비의 경우에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14살이었어. 그리고 이때 복림대군의 나이는 19살이었던 거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복림대군은 엄마가 죽어서 새엄마가 왔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조대비, 자이대비의 경우에는 효종이 죽었을 때까지도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조대비, 자이대비는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효종의 부인인 효종비가 사망했을 때까지도 이 조대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조대비는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왜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선은 유교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특히 왕실에서 이 예법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입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예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효종이 사망했을 때 어떤 주장을 했느냐? 서인봉당의 경우에는 효종,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지 않았느냐? 따라서 왕이랑 똑같은 예법을 적용해서 안 되고 일반 사대부의 예법을 적용해서 조대비의 경우에는 상복을 1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서인은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붕당이잖아, 그지? 따라서 효종이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공격해서 약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왕권을 약화시킴으로써 집권 붕당인 서인으로서의 권력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1년을 주장했던 것이죠. 반대로 남인의 경우에는, 효종의 경우에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 이 사람 뭐다? 효종은 왕이지 않느냐. 따라서 왕의 예법에 따라서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남인들은 주장을 하였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인 입장은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지금 서인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서인을 견제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들려나요? 네. 그래서 단순히 몇 년 입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붕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정치 권력의 다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1차 예송 때에는 현종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인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송 논쟁은 효종의 부인이 효종 비가 사망했을 때 또다시 벌어지게 돼요. 이번에도 자이데이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서인 쪽에서는 효종은 원래 왕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9개월만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마찬가지의 논리로 남인들의 경우에는 효종이 어쨌든 왕이었기 때문에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현종이 이 서인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인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남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예송 논쟁을 거치면서 조선의 권력을 장악했던 붕당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이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남인과 서인 사이에 치열한 의견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서 원래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정치를 해야 되는 공존의 정치가 붕당 정치의 올바른 길은 이었는데 점차 조선의 붕당 정치가 사대부들끼리 편나눠서 치고받고 싸우는,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예송 논쟁에서부터 심화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숙종의 경우에는 안 되겠다. 붕당들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나라의 정치가 너무 어지러워진다. 이 붕당들 간의 대립을 억누르려면은 강력한 왕이 그 힘을 가지고 붕당 간의 대립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종 때에는 이른바 환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행해지게 되어, 환국이란 무엇이냐면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붕당을 급격하게 교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각각의 붕당들은 언제 권력을 이룰지 몰라 항상 왕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붕당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을 막아보고자 했던 게 바로 숙종의 환국 정치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2차 예송 논쟁에서 승리를 하였던 남인들이 원래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숙종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남인의 리더였던 허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집에 큰 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비가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당시 왕실 창고에는 비가 와도 비가 새지 않는 기름 바른 천막이 있었어. 그런데 그거를 숙종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인의 리더였던 허적이라는 사람이 가져가다가 자기 집 잔치에다 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숙종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너는 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길래 내 물건을 네 맘대로 갖다 써? 라고 하면서 남인들을 싹 다 몰아내고 다시 서인들에게 권력을 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경신환국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서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자 남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숙종은 다시 한번 판을 뒤집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을 몰아내고 남인들에게 권력을 주니 그 사건이 바로 기사환국이에요. 요거는 왜 벌어졌느냐? 숙종의 원래 부인은 인경왕후 김씨라고 하는 정식 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들어온 두 번째 정식 부인이 바로 인현왕후 민씨라는 여성이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숙종의 후궁으로 들어왔던 희빈 장씨, 들어봤나요?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지? 장희빈이라고 부르는 희빈 장씨가 아들을 낳습니다. 너무 기뻐한 숙종은 그 아들을 곧바로 세자로 책봉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알다시피 원래 세자는 어떤 사람이 책봉이 되지? 정비의 아들이 책봉이 되나요? 후궁의 아들이 책봉이 되나요? 원래는 정식 부인의 아들이 세자로 책봉이 되어서 그 뒤에 왕위를 계승해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런데 숙종의 경우에는 아들이 태어나게 너무 기뻐서 얘를 세자로 책봉하려 한 겁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뭐라고 반대를 했느냐?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아들 낳을 수 있을 겁니다. 아들 낳으실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숙종이 니네가 뭔데 내가 세자 정하겠다는데 반대를 해 라고 하면서 서인들을 싹 다 몰아내고 다시 남인들에게 권력을 주었던 사건이 바로 기사환국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현왕후 민씨는 궁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훗날 경종이 오르게 되는 이 희빈 장씨가 낳은 아들이 세자로 책봉이 되면서 희빈 장씨의 경우에는 원래 후궁으로 들어왔다가 이 빈자리 정식 부인의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숙빈 최씨라는 후궁이 또 숙종에게 들어오게 돼요. 이 사람은 원래 무술이였다라고 해요. 무술이는 왕궁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공노비를 가지고 무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그 중에 가장 신뢰도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숙빈 최씨가 원래 후궁이 아닌 무술이었던 시절에 왕국에서 쫓겨나간 인현왕후 민씨의 행복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숙종이 반했다라고 해. 그래서 비록 이 사람의 신부는 천한 무술이었지만 그녀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왕이 되는 연인군 영조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이 숙빈 최씨가 후궁이 된 숙빈 최씨가 숙종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 민씨를 저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라는 사실을 또 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숙종의 마음도 다시 한번 좀 흔들리게 돼요. 아무 잘못도 없는 나의 첫째 부인을 괜히 쫓아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후회를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희빈 장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질투가 심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숙종이 다시 희빈 장씨가 아닌 인현왕후 민씨를 궁으로 불려들여서 정식 부인으로 삼고 희빈 장씨를 다시 후궁의 자리로 밀려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남인들이 권력을 잃고 노론과 소론 쪽이 권력으로 돌아가게 되니 그 사건이 바로 갑술환국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숙종의 경우에는 권력을 잡은 붕당을 계속해서 교체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이 붕당들만 남기고자 하는 정치를 행하였으니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환국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애당초 이 숙종이라고 하는 왕이 환국 정치를 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예송 논쟁을 거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점차 격해지게 되자 이 붕당 간의 대립을 강력한 왕권으로 억누르려고 한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권력을 잡은 붕당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권력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왕권으로서 붕당들이 서로 왕의 말을 잘 듣도록 만드는 게 원래 이 숙종이 환국 정치를 했었던 본질적인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붕당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지금 권력을 잡은 붕당이라 할지라도 언제 왕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나를 쫓아낼지
몰라, 그지? 따라서 내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 붕당이 존재하는 한 왕의 마음이 바뀌면 걔네가 우리를 몰아내고 또 우리는 언제든지 물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권력을 잡은 붕당 입장에서 상대 붕당을 남겨놓아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권력을 잡은 붕당이 상대방의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독점해버리는 일당전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원래는 상대 붕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권력의 독점을 방지해야 했던 3, 4가 실제로는 자기 붕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잘못 없는 상대방 세력을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게 언론 기능의 마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붕당 간의 대립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던 숙종의 환국 정치는 오히려 붕당이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말 그대로 내가 살려면 쟤를 죽여야 돼 라는 이런 어떤 붕당 간의 대립이 패단이 더욱더 심화되는 이러한 결과만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후에 숙종이 죽고 난 뒤에 희빈 장씨가 낳은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마는 4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되어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희빈 장씨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질투가 심했다, 인연하고 민씨를 저주했다 등등의 죄로 인해서 사약을 맞고 죽게 되거든. 사약을 먹고 죽게 되거든. 그래서 경종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몸이 약했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사약 먹고 죽는 모습 등을 봤던 이런 어떤 트라우마들이 겹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을 하게 되고요. 결국 숙빈 최 씨가 낳은 연인군이 그 뒤에 왕위로 오르게 되니 그게 바로 21대 영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조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무엇을? 붕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엄청난 정치적 사건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을 봐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조의 경우에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붕당 간의 대립을 막고자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나요? 탕평책이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정책을 실시해 나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배움책 20쪽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1교시에 똑같은 수업을 9반에서 했을 때는 되게 잘 됐는데 이게 5교시라 그런가? 수업이 되게 망했네. 아까는 말도 되게 착착 잘 나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했는데 이번 시간에 되게 어버버버 하다가 끝내버리고 말았네. 자, 봅시다. 양난 이후에 임시회의 기구였던 이곳이 최고의 권력기구가 되었어요. 이름 무엇이었나요? 비변사였네요. 자, 군사제도의 변화 보도록 합시다. 양난 이후에 중앙군은 5군영 체제로 바뀌었고요. 지방군의 경우에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편제가 된 이 군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속오군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자, 사림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어느 쪽 붕당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네, 동인 쪽이었습니다. 동인이 북인과 남인의 붕당으로 나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북인과 남인 가운데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과 함께 중립외교를 추진하는데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였던 붕당은 어느 쪽이었냐면은 북인 붕당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광해군과 북인이 중립 외교를 추진하다가 서인이 주도했던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하였습니다. 자, 한편 현종 때 왕실의 의뢰이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했는데 그 까닭은 원래 왕이 될 예정이 아니었는데 둘째 아들로 왕위에 오른 이 사람 효종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송 논쟁을 거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더욱더 격해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러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